뒤에 있는 선수들이 보일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선수들 약간만 숙여주시고. 예,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지금 이제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대표팀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하나 된 대한민국 잊지 않고 다시 뛰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오른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좀 큰 소리로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귀국 환영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고요. 앞에 계신 다른 팬분들을 밀지 말고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선수들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식 환영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만은 이 공항 입국장에는 수많은 팬들이 나와서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55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축구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사실 2018년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강호 독일을 꺾었지만 16강 진출 실패 때문인지 공항에서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대1로 브레젤에게 패하긴 했지만 아주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감이 좀 전에 있었고요. 벤투 감독 이번에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벤투 감독의 소감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러분들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4년 뒤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소감을 좀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 역시 뜨거웠던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그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우리 선수들 면면을 보니까 다들 건강하고 밝은 표정이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8강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들 아주 홀가분하고 열심히 싸운 그런 얼굴로 행복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들 좀 늦게 봤어요. 저희가 조금 이제 CM이 좀 길어서 CM 나가는 동안에 이제 입국하는 모습이 이미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뜨거웠던 그 열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우예요. 16강까지 간 것만 해도 잘한 것인가? 아니면 브라질을 꺾고 8강까지 갔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더 분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건가? 두 감정이 교차하겠지만 그래도 비난하는 우리 국민 시청자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대한민국 축구의 저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어떻게 한 걸음에 훌쩍 뛰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브라질과 우리 한국 대표팀이 예. 붙었을 때 이거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닌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승리를 내심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생각했던 분들이 제가 많았어요. 다른 방송에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했는데 만약에 돈을 걸어야 되면 나는 지는 데다가 풀 배팅을 할 거고 응원은 한국이 이기는 쪽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냉정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 사실은 앞으로 축구 발전을 위한 투자나 예. 긴 계획도 세울 수 있죠. 지금 16강 갔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축구의 16위에 예. 대접받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흥분을 좀 이제 가라앉히고 이제 정말로 축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예. 저는 딱 한마디예요.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 저변이 확대. 선수도 많아져야 예. 되고 그에 따른 여러 제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이 돼야 예. 되는 거지. 어떻게 한 걸음에 훌쩍 건너뛰어서 예.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전부 이제 정치평론의 달인들이신데 스포츠의 달인들은 아니세요. 저 스포츠평론의 달인들은 아니신데 정치랑 스포츠랑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뭔가 이게 성장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도
여러 가지 저변이 확대되고 또 달고 갈고 닦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 우리는 16강에 와 있는 것인지 16강에도 진출 못한 것인지 우리 정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았어요. 벌써 30살이 됐고 이번에 세 번째 월드컵을 이제 출연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월드컵을 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4년 뒤에 또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홀가분하다는 느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2002년도에 4강까지 한번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그걸 보고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번에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또 기대감 이게 예. 교차를 했잖아요. 대회 직전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저렇게 뛰어도 되나라고 하는 원래 걱정도. 의사들은 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신의 어떤 몸을 아껴가지 않으면서 부상 투혼으로 뛰었기 때문에 예. 우려도 컸고 또 잉글랜드에서 뛰면서 득점왕까지 했기 때문에 예. 또 그만큼 또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굉장히 중압감에 시달렸을 텐데 예. 사실은 첫 번째 경기에서 역시나 좀 부상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극적인 결승골 예. 이것의 어떤 그 수훈 선수로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 잠시만요. 끝까지 지금 이제 조기성 포기하지 선수 않은 기자회견 것 같아요. 있을까 한번 좀 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한 경기 이제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었는데 끝까지 이제 그 90분 동안 뭐 추가 시간까지 하면 10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게 진짜 저희를 이렇게 원팀으로 진짜 16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요. 네네. 한 경기 두 골이나 넣으면서 화려한 데뷔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셨잖아요. 네. 앞으로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 어떻게 준비하실지 좀 이야기 있습니다. 진짜 월드컵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무대를 뛰어보니까 진짜 또 너무 나가보고 싶고 그 4년이라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1년 1년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으로 해서 팬분도 많이 더 늘었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서 들은 게 있는지 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딱히 들은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선수라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고 싶고 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라고 저도 지금 그걸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본인의 장점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님이 저를 처음에 뽑아 주셨듯이 이제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방들한테 더 잘 통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 경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골 넣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포르투갈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태극기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국민들에게 되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 그 문구를 보고 팬들이 이제 전해준 문구 같은데 그 문구를 보고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또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민호 선수 이제 인스타 관리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조규성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가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사실 조규성 선수는 올해 K리그에서도 17골을 넣어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이 포르투갈전에서 역전골을 넣은 주인공 황희찬 선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고 조규성 선수도 이제 유럽으로 곧 진출할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못 나왔던 부분에서 좀 동료들이 열심히 뛰고 다 같이 또 아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힘을 보태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세 번째 정말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너무 좋게 골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많이 얻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냥 예선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애국가를 들으면서 너무 한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뛴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또 제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과 비교하면 팀이나 황희찬 선수 모두 좀 아쉬운 상황에서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어떤 게 궁극적으로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일단 선수들이 이제 팀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번 대회에서 많이 있었고 뭐 당연히 저번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과 코칭 스텝 그리고 지원 스텝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번 월드컵 때는 사실 제가 완전 막내였었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잘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떨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한번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동료들한테 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경험이 쌓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막 월드컵이 끝났고 지금은 저희가 한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일단은 즐기고 싶고요. 일단 팀에 대해서는 당연히 팀에서도 잘하고 싶고 팀에서 더 잘해서 이제 또 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뿐만 아니라 팀에서 더 제가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저의 목표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축구를 하면서 항상 목표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표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측면이나 슈팅에서 과감한 게 보였었는데 이번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하고 돌아온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 환영 행사 모습을 좀 봤습니다. 조규성 선수 또 황희찬 선수의 소감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조규성 선수는 뭐 일약 얼굴도 잘생기고 2골까지 넣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유럽 진출하고 싶다 이런 소견도 밝혔고 포르투갈전에서 이 극적으로 역전골을 넣으면서 우리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킨 황희찬 선수도 아주 벅찬 가슴으로 기억에 남는 월드컵을 치렀다 이런 이제 소감을 내놨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대표팀을 오찬을 좀 하기로 만찬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오찬이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찬으로 들었는데 만찬으로 바뀌었어요. 만찬으로 바뀌었나요? 예, 제가 그거 확인하기 전에는 오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점심보다는 저녁 사는 게 낫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예. 어쨌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렇다 할 기분 좋은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선 승리 이후는 잠깐이었고 그 네. 이후부터 고난의 6개월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다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유일하게 지금 좋은 일이 하나 네. 생겼어요. 예, 야, 굉장히 뭐 낭보고요. 예. 그런데 뭐 저게 스포츠하고 뭐 정치는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니까. 예. 뭐저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예, 그냥 뭐 좋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정치권에서 할 일은 예. 뭐 예술 분야도 그렇고 스포츠 분야도 그런데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예. 그 대신 생색내기는 자제하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왕 만찬을 할 거면은 대통령실보다는 한남동 관저로 부르면 좋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자세한 뭐 그 장소나 이거는 예. 어디서 준비가 되는지. 예. 관저에 부르는 손님 따로 있고 대통령실에 부르는 손님 따로 있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분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등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 그 외교의 경우에는 관례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뭐 굳이 이제 대통령이 좀 실용주의적인 이런 이래서요. 예. 그런 격식이라든가 예. 그 형식에는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예. 자, 어쨌든 16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금이 환영을 했고요. 또 내일 대통령 만찬 행사도 있으니까 좀 푹 쉬고 내일 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마다 섭외 전쟁이 붙었어요. 손흥민 선수부터 해서 조기성, 황희찬 선수 빨리 모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선수들 좀 피로가 풀리는 대로 저희도 모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차출설부터 살펴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또 당대표 차출설, 여기에 덧붙여서 주호영, 또 여러 가지 장제원 의원 간의 약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최대 화제가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은 똑부러지게 본인은 아직 생각이 없다.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은 1년 반이나 남아서 이게 사실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충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계 생각은 없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로서 여권 1위이신데 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라든지 총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설 또 총선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설 차출설 얘기는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오늘 저 말씀과 같은 입장 표명을 빨리 하지 왜 오늘 했을까? 대통령과 간접 만남이 보도된 이후에 또 지금 여권 지도부가 한동훈 장관 출마 차출을 놓고선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저 얘기를 꺼냈을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입장 표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희 얘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언젠가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 날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예, 내년 뭐 3월 정도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당대표로 차출하자. 이거는요 너무나 좀 그 전체 이 그림을 좁게 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노총을 비롯한 이런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 원칙 대응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기본적인 그 기강을 잡아가고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무장관 아닙니까? 주무장관. 이렇게 그 지금 민노총과의 어떤 그 충돌이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무부처 장관을 무슨 정당 대표로 차출하겠다? 이거 자체가
설령 그런 마음 한켠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잘못됐고 더군다나 내년 3월에 뭐 그 차출해서 쓰겠다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대표 차출설, 출마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손을 그은 이 발언이 오늘 나온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추측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나서 대통령이 너 출마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한 직후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관저에 가기 전까지는 한동훈 장관 머릿속에는 여차하면 당대표도 나가고 뭐 총선은 물론이고 이런 생각을 혹시 품고 있다가 관저에 갔다 온 이후에 오늘 이 발언처럼 바뀐 건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원래부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지. 근데 조금 질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저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세간에 이런 얘기 돌던데 한 장관 혹시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나? 언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그러면 한 장관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한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겠죠. 예,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생각이 있으셨다고는 그렇게 답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뭐 그건 저희가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정치적 DNA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보인 모습은 저는 정치를 고려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정치를 할 생각이었으면 저는 국회에서 그렇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너무 턱없고 허무맹랑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치를 생각했더라면. 근데 한 장관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한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기반으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고 또 지금 김의겸 대변인하고 더 탐사에 손해배상을 지금 10억 정도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이런 걸 저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정의감에 불타는 순수한 마음이었지 정치를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세간에서 회자가 되고 있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국민들도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해하십니다. 거기에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것보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너무 못하는 거죠. 격없이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또 주목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민주당이 지금 한 6할 정도는 한동훈 장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 당대표 후보자들이 뭔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 한 분이 대세를 확정지기 못하는 것도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하고 교묘하게 맞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대통령의 의지가 섞인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처음부터 정치에는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난 것은 전혀 지금 한 장관의 오늘 발언과도 관련이 없고 한 장관은 그냥 본인의 이 법무장관 직에 충실했을 뿐이고 헛발질은 민주당이 계속하면서 그 사안을 키워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 장관이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예전부터 정치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괜히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부풀려서 만들어낸 것인지 이건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릅니다. 그러나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입장을 좀 처음부터 강하게 그러면 누가 물어볼 때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든 누가 물어볼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장관이 분명하게 전 정치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 생각 없습니다. 전 총선 안 나갑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오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걷을까? 아니 실제로 좀 오늘 한 장관이 총선 안 나갑니다. 정치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지금은 전실에 장관직에 충실하고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갈게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복수는 뭡니까? 첫 번째, 당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아무도 여론조사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 두 번째,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대통령하고 완전히 뜻이 다른, 즉 국민의힘이 공포감이 뭡니까? 새로운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엇박자 나면 뭐하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한 라인을 걸을 수 있는
대표 체제를 확고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의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요. 한동훈이 상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2년 말 2월 말 3월 초에 전당대회 때 아마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을 아낀다면 한 1년 정도는 장관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진짜 총선을 나가게 하든 총리를 시키든 정말 쓸 데가 있다 그러면 예. 정말 다음 무게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의 검사 출신의 당대표를 예. 둘 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회자된다는 게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고민이죠.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한 장관의 당대표 또는 총선 출마 여부는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놓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친윤계라고 불렸던 분들 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누가 더 윤심을 정확하게 읽고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오늘 한 장관의 얘기만 들어봐서는 친윤계 쪽이 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고 장제원, 권성동 의원은 절대 대통령 의중은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을 좀 있는데. 아니 근데 당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윤심이 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당대회 후보를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이제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인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차출로는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얘기와 지금 주호영, 그다음에 정진석 이 대표의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대위원들을 전부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했을 때는 주호영, 정진석 두 분을 대통령이 만나셨어요. 그에 앞서서 윤핵관 네 분을 청와대로 부부 모임으로 초청했을 때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을 만났어요. 자, 똑같이 양쪽이 모두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 의중을 서로 다르게 읽었어요. 누가 정확하게 읽은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을 것 같아요. 권력은 부자관에도 나누질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다음 왕은 누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세자 옆에 줄 서면은 그거 바로 그냥 역적으로 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당을 추스리고 다음 총선을 지휘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무너진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주자에게 기대는 모습, 이거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고 누굴 중심으로 해라고 얘기하기가 참 깝깝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예를 들어 한동훈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건 불쾌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 인물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총선을 치러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도 못 그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러니까 안 되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저는 대통령도
기분 나쁜 일이고 또 국민의힘도 국민들에게 책임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예. 그런 문제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서로가 곤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차출설 관련해서 일부 기자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여의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또는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통령 옆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그 역할, 법무장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걸 물어보는 정말 좋은 자리가 도어 스태핑이 될 수 있었겠다. 지금 도어 스태핑이 없어져 버린 게 이래서 정말 아쉽다.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여쭐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왔다 갔다 바뀐 겁니까? 이를테면 22일에 윤핵관들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의중을 얘기했고 25일에 비대위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났을 때는 또 달리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고밖에 추정이 안 되죠. 예. 대통령의 생각이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정리가 안 되고 여론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뭔가 판단을 내릴 보고를 받은 게 아닐까.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말 윤 대통령 주변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정무 기획을 하는 팀이 없구나. 물론 뭐 당무에 관여한다 안 한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중심인 건 누가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해요. 이를테면 전당대회 날짜가 언제 정해질 거냐, 시기가 언제 될 거냐는 대통령이 어떤 인물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 인물이 정말 윤핵관의 대표로서 윤핵관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당무를 맡아서 할 거냐가 빨리 정해지면 전당대회는 빨리 치러지는 거고 그걸 끝까지 확정을 못하면 전당대회는 3월이 아니라 뭐 내년 6월 아니면 뭐 총선 전까지 갈 수도 있죠. 왜? 사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권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대통령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물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저는 이번 한동훈 차출설이라는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 정말 대통령 주변에 정무와 관련된 기획하는 참모들이 너무나 없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의 이 비대위 지도부는 내후년에 있는 총선에서의 승리하는 총선 전략이 더 굉장히 급한 거고 친윤계 의원들은 그 총선도 중요하죠.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뺏지다는 것보다는 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 차출을 놓고 이런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뜬금없이 수도권 MZ세대 얘기를 꺼냈을까?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 생각도 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소환이 됐습니다. 이 말 때문에 수도권 MZ세대 말 때문에. 일단 유승민 의원의 얘기로 잠깐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 그런 이야기 했던데 MZ세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웬일로 주호영 대표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제 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수도권을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 그랬죠. 중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의 저 얘기입니다. 수도권 MZ세대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그럼 누군가 이준석 전 대표일 리는 없고 수도권 전략을 짜야 되고 MZ세대에 대해 인기가 있다.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소환이 됐다. 본인은 이제 또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치인들은 아전인수를 아주 잘합니다. 아전인수를 잘 하니까요.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뭐 여론조사가 지금 비교적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예. 그 여론조사가 이제 역선택의 결과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약간 불투명하다라고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요? 예. 저 말은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정치인은 최후의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입니다. 실제 나올지 말지. 네, 근데 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년 전당대회에 나왔다가 당선이 안 되면요. 그걸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도지사 출마해서 이미 그랬죠. 크게, 그리고 그 네, 당시에 떨어졌죠. 이미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예. 뭐 하여간 다른 이유로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여간 대통령하고 척을 진 상태 예.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 뭐 역선택의 결과인지 뭔지 하여간 여론조사 지지율은 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전당대회 나가서 뭐 간발의 차이로 뭐 아깝게 지면 또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좀 차이 있게 지잖아요.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설 땅이 없어요. 그 다음 스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고 출마를 안 하면서 별도의 뭐 정치적 모색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면 한동훈 장관도 아니면 그럼 이제 남는 사람은 누군가? 김장연대의 핵심인 김기현 의원인가? 뭐 오늘 잠시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공부 모임 민들레에서 바뀐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 공부 모임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박빙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제 선거운동을 비슷하게 뛰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님이 제일 부지런히 많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행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일단 김기현 의원이 뭐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좀 장시간 독대를 했다라는 점, 또 저렇게 활발히 활동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아마 이제 좀 예측은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좀 후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시겠다고 의사표명을 하고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통합 내지는 단일화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좀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당 대표를 국민과 당원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단일화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더 크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출범한 이 국민공감 공부 모임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됐던 그 공부 모임 모습 잠깐 보고요. 장제원 의원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가운데 앉으세요. 12월 7일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 이 페이스까지 국민의힘 국민공감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 정당은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으면요, 정의가 내 편으로 갈라지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어제 김기현 의원과 비공개 회동하셨는데 혹시 비공개 회동이 아니고요. 네네. 만난 거예요. 의원들끼리 그 의원실에 서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차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하시기로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나가지 맙시다 우리. 너무 앞서 나가지 마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장현대 얘기 나오잖아요. 글쎄 난 그게 요즘 김장철인가요? 이게 너무 그거는 차차 봅시다. 어떤 경선 룰이 만들어지고 또 경선 뭐 전당대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만났다. 그리고 오늘 공부 모임이 국민공감이라는 공부 모임이 출발을 했고 그 모임에 김기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상현, 조경태 의원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주호영 원내 지도부 또 윤핵관 사인방 가운데 윤한홍 의원도 불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어떻게 전당대회 구도가 짜여지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사이는 무척 가까워 보이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장 교수님? 네, 일단은 뭐 국민 공감이 어쨌든 60%가 예. 넘는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 예. 대통령실이 분명히 의중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생각이에요. 예. 자, 이걸 통해서 이것이 61%의 의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뭐 차기 당대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심증은 있는데 아직 그게 누군지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분명한 것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친윤 인사 중심의 공천을 행사를 할 예. 거고 그걸 통해서 당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아갈 예. 그런 어떤 그 인물이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 조율이 최종적으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의원들 먼저 소집해 놓고 모아놓고 여기서 의견도 듣고 또 예. 대통령실 의견도 전달하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그 첫 단추를 갖다가 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조금 더 이제 똑같네요. 장제원 의원과 말과 같이 기자들이 너무 앞서간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지엽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의원께서는 오늘 이 국민공감의 첫 출범이었고 첫 강연자가 김영석 교수였어요. 이제 백세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왜 이 친윤계 공부 모임인 이 국민공감에서는 첫 강연자로 김영석 교수를 초대를 했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영석 교수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자택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왔어요. 자,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 그거 아닌가요? 저도 기억나는 건 이를테면 정치권에 입문하겠다 예. 선언하고 처음 만난 분이 아마 맞아요. 김영석 예. 교수였죠. 그 상징성 윤석열 때문 대통령이 아닐까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저 알 수 없고요. 예. 저분이 뭐 철학자로서 그동안에 100세가 되시기 전에 예. 정말 뭐 뛰어난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100세에 가까워질수록 존재가 훨씬 좀 부각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하겠다고 하고 나서 예. 처음 만난 분이어서 좀 그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글쎄요, 이 여당 안에 이런 친윤계라는 거를 아예 내놓고 예. 이제 모임을 하는 이게 지금 상황이 처음에 민들레라는 거를 결성하려고 할 때 예. 여러 눈치를 좀 보지 않았어요? 개파 아니냐? 뭐 안팎의 눈치를 좀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출범을 뒤로 늦추고. 근데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걸 감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국민공감에 정말 나는 타고난 비주류다라고 외치는 의원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거의 다 참여할 거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럴 경우에 과연 그게 안팎으로 그렇게 눈치를 봤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지지층이야. 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갖고 해도 뭐 무조건 박수를 보낼 테니까 그건 뭐 고려 사항이 아닌데 흔히 말하는 중도 외연이 과연 넓어지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혹시 덧붙이실 얘기 있습니까? 아니 근데 개파 모임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모습? 이거 개파 또는 파벌이라는 거는 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요. 현실 정치에서 그게 없어진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게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뭐가 되는 거가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발언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죠, 유기체 한 몸.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 책임제 아닙니까? 내각 책임제는요
정책자들 중에서는 그건 3권 분립이 아니라 2권 분립이라는 표현을 예. 씁니다. 왜? 입법과 행정이 한 몸만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 그 국회의원들이 예. 다 장관으로 입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그러면 입법하고 행정하고 따로 놀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에 깔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공모임에 참석한 분들과 참석하지 않은 분들, 윤상현, 조경태 의원 뭐 등등 이게 또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분화를 상징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 오늘 법사위에 있었던 묘한 사진과 장면으로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전당대회 차출설, 당대표 차출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흥미로운 사진이 좀 실렸습니다. 좀 보이시죠? 예, 법사위원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서로 자신의 처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기자들이 포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째려보는 건가요? 좀 김의겸 의원을. 또 김의겸 의원도 사실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사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예. 자, 예, 요 사진도 있고 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쳐다보는 또 사진도 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10억 원 민사소송 손배소까지 한 장관이 제기한 터라 이제는 두 분은 서로 화해할래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미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에 의했으면 말은 뭐 1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한 1억이나 2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10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적인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그 김의겸 의원 자체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무슨 소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예,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문제제기 하도록 배경을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싸움이 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동훈 장관의 그 주장은 그거잖아요.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협업 자체가 면책특권 밖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라고 하는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수세에 몰릴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 2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1, 2억은 돈이 있으신가요, 김의겸은? 그거는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소송 비용이라든지 뭐 피해 비용을 뭐 어떤 지지자들이라든지 거리에서 또 구해야 되겠죠. 훨씬 강하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액션이 있겠죠. 김의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걸 보면 이제 10억이 없으면 국회에서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한 이제 불쾌감을 토로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왜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10억 원 소송까지 걸었을까? 한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된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한 장관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다고 해서 한 장관이 10억 소송 건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제 말을 진중권 교수가 했는데 어떠세요? 이 한동훈 장관은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저러고 다닐 거 아니냐, 허위사실 유포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꼭 형사적으로는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겠지만 민사적으로는 숨을 수 없으니까 민사를 제기했다는 그 뜻인데 저런다고 해서 김의겸 의원이 물러날까? 지금 물러나면 더 창피한 일이죠. 지금 와가지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한 번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거 갖고 고소고발을 했다면 좀 한동훈 장관이 너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좀 여쭤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님의 어떤 그
문제 제기와 이걸 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더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 사과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유감을 표명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만 거론한 사건이 그러니까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은 그 자리에 대통령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악의적이고 좀 죄질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재발을 방지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저는 이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 안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정치에서 사과도 좀 쿨하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이 사과하는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과 우리 김연아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무분별한 확인도 안 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을 관여하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검사들과 심지어 경찰들도 법무장관 눈치를 볼 거 아니야. 실제로 이 덧탐사 한 장관의 집을 불법 주거 침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덧탐사 매체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소를 제기하면은 경찰과 검사들이 알아서 잘 해줍니까? 아니면 소신껏 법무장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소신껏 수사하게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총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소위 말해서 알아서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가는 거고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김의겸 의원이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사실관계 확인, 증거에 대한 확인 없이 그런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거는 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인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곧 정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인의 미래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위 준법 정치,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은 지켜라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거 이상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드자비줄도 법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논리로서 이기면 국민들이 박수 보내지 않습니까? 또는 뭐 예를 들어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좋지만 사실관계에서만큼은 언론에다가 사과문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든지 명확하게 요구하는 게 낫지. 이게 정치적인 승리인 거지. 이거를 꼭 소송으로 끌고 가서 그것도 10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상 2천만 원도 못 받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에서는 아무리 인정된다 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자신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다 소위 소송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국민들한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드는 궁금증, 의문점은 그러면 4대 권력기관, 뭐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경찰청장도 있고요, 검찰총장도 있고요. 4대 권력기관의 장들, 심지어 대통령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임기 그 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게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공직자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고요.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제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헌법에 반영한 미국의 유명한 판례가 이미 1964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ctual malice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현실적인 악의라는 제목이 붙은 판결이에요. 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 공직자 스스로가 그 언론사가 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악의를 가지고 부주의하게 처음부터 덤볐다라는 걸 고소를 제기한 쪽이 고발을 한 쪽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적용이 되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거는 기본적인 정신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명예훼손을 빙자한 이건 잘못하면 공권력의 검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둘째는 공직자는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일반인, 자연인으로서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족쇄를 채워버리면 언론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도록 보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제기한 민사 형사상의 소송은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이거는 양쪽 간의 고도의 정치 행위예요. 그러나 더 탐사라는 인터넷 매체를 향해서 건 이 소송은 이 미국의 설리반 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현실적인 악의 판결을 감안해 보건대 우리 법원에서도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잠깐 안 할 듣고 수가 다음 없는데요. 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는데 어떤 남성이 신발을 던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첫 번째 기각이 되는데 두 번째 재청구해서 구속이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돼? 두 분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용서해주고 뭐 했었어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더 탐사를 자꾸만 뭐 매체 언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정상적인 그 본인들이 뭐 매체라고 주장을 하나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 언론 그 자유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을 얘기하는데 언론이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없습니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 누구를 이렇게 헐뜯고 뭐 하는 거 하면 그래요. 언론사가 망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례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의겸 의원이 어떤 입법 활동을 했죠? 그 전 정부 시절에 언론개혁 일합시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 거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망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걸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라도 했다면 사과라도 한 상태에서 한 장관이 저렇게 했다면 한 장관이 좀 너무하네. 포용력이 좀 부족하네.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의겸 의원이 이제까지 해온 그 행적으로 봐서는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더 탐사와 이게 몸싸움까지 벌이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조금 확연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까지 갈 것이다. 곧장 탄핵시키는 안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 이제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왜 이 해임 건의안에서 멈췄을까? 왜 탄핵 소추안까지 못 갔을까? 강경파가 이제 비이재명계에게 밀린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관련된 의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게 뭐 있지? 그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갔을 때 민주당의 지지도,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솔직한 속내는 어떠세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한. 제가 한 발언은 일종의 하나의 그 경고성 네. 메시지이지 네.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강경한 친 이재명계가 끌고 가던 당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낡은 정치를 극복해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 즉 다오 정치, 즉 분권화된 정당 시스템, 또 더욱 투명하고 공개된 시스템, 뭐 블록체인 기반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이 이렇게 그야말로 측근 정치 혹은 어떤 팬덤 정치의 어떤 낡은 모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낡은 패러다임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만해라. 당권 내려놔라. 사실 공천권 없는 당대표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뭐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 참 애매합니다.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분당 가능성은 실제로 있는 겁니까? 분당 가능성은 실제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개헌론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들어선다면 양쪽 모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공감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윤 집중의 어떤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는 거고 현재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또 다른 리쉐이핑을 하고자 하는 그게 분당이 아니고 당의 혁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고했던 이재명계가 주도했던 당의 주도권에 균열이 보이는 것은 뭐 아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에게 검찰에서 연기 지도를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들어보고요. 이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반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김현호 의원님,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석방된 이후에 굉장히 바깥에서 말을 아꼈어요. 다 재판장 안에서만 얘기하겠다고. 근데 오늘은 웃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연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거짓이라 이런 뜻인가요? 네, 뭔가 확신에 찬 듯한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 검찰이 대본을 써주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일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원래 대본을 쓰는 그런 전문직도 아니고 또 이제 지금 뭐 CR 이재명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0여 년 동안 남욱 변호사가 성남시에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요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CR이 안 막힐 정도로 10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도대체 뭘 주기로 하고 뭘 받기로 했는지 그 10년 동안 꼼짝하지 않았던 이재명 시장이 이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가 되고 설계자가 되고 지금 이 많은 돈에 사실 측근들이 지금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지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발 스스로 지금 상당 부분 이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이제 구속돼 있죠.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치검찰과 맞서겠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자숙을 해야 된다는 성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쉽게 수용하지는 않는 태도죠.
민주당의 특히 이제 주류 입장,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입장에서는 일관됩니다. 나는 죄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작이다. 이렇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정치 검찰과 싸우겠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연출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한동훈 장관하고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의원 간의 이 10억 민사 소송을 보면서 참 정치가 왜 이렇게 가나라는 생각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대표하고 소위 투기꾼하고 드자비질을 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싸우고 여당하고 싸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투기꾼하고 서로 이렇게 툭탁 말다툼하는 게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치의 수준을 뭘로 보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또 이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을 좀 구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